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FIU에다가 그 거래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또 그게 국세청으로 일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이제 자원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거래 데이터가 1년 전체 365만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거래 데이터를 과연 세무 공무원들이 모두 다 실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8월부터 AI 세무조사가 도입돼서 전 국민 계좌가 모두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인출해서 가족을 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마치 전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다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문장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I는 조사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조사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너무 이제 걱정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 계좌를 감시할 생각은 없다, 그럴 계획도 앞으로도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세무조사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정 운영을 하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긴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4년 9월 달에 AI를 통한 국세업무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이 대상자 선정의 절반 이상을 이미 AI가 도움을 주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AI를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계좌 거래 같은 전 국민의 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UI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정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던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세목에 대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민원 응대를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AI 챗봇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 민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전국민 세무조사, 개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된 정보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는 내가 국가 입장에서 세무서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간격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조직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이제 자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다가 그 거래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또 그게 국세청으로 일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최소 10,000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가 지금 매일매일 국가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이면 어떻습니까? 거래 데이터가 1년 전체 365만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거래 데이터를 과연 세무 공무원들이 모두 다 실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설령 이 AI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들, 과연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세수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오해에서 불러온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공직에 계시는 선후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의 세적 관리 업무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업무량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업무량인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상속세 세무조사 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개 이상의 세무조사를 같이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켜보면 이건 정말 명예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때로는 제가 정말 이제 존경한다는 마음을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세무조사를 굉장히 빨리 끝내드리자, 빨리 마무리해 드리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길어져서 좋을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이미 세적 관리가 많은 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 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액 거래를 AI가 포착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에도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의문을 가지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보시기에 국세청은 앞으로 AI를 세무조사 외에 어떤 방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AI를 활용을 한다면 제가 국세청 입장이라면 저는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세무조사에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들마다 이제 내가 생활비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운용을 할 때 소비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학습을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부모님의 월 평균 생활비가 지금까지는 한 300만 원이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에 월 평균 이제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 또는 현금 인출하는 금액이 합계가 1,000만 원으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국세청이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해가지고 최근 이분이 신고된 소득 금액, 수익 금액의 증가분은 없지만 남은 500만 원에 대한 이 차이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생활비의 증가분일까, 자연 증가분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증여 목적을 가지고 가족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생활비 인출분일까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증여를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는 사업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즘은 매출 누락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탈세 요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업종마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내 손익 계산서를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비용 처리 항목에 대해서 개정 과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라든가 접대비 또는 세금과 공과금, 복리후생비 같은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내가 매출은 매 연마다 등락폭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액에 맞게끔 등락폭이 가져가야 되는데 비율로 봤을 때 항상 고정된 경비 지출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AI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인지 혹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용 경비가 아니라 내가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경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추가적으로 파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자체를 목적으로 AI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간접적으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AI 세무조사 시대 일반 국민이 미리 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댓글이 달리는 부분인데요. AI 관련해가지고 국민 계좌를 열어본다고 하시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구나. 아니면 세무사님, 제가 20년 전에 해외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제가 노후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떠나왔던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한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툴입니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국세청이 또는 일선 세무서에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의사결정, 특히 말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소하게 내가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이런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세법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세금 공부도 많이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한 생활비 판단법과 목돈 거래 시 차용증 필수라는 말이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판단이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 금액 자체가 과연 생활비로
또는 병원비로 쓸 목적인지 아니면 내 내심적인 사정에 따라서 내가 목돈을 조금 지급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생활비, 학자금 또는 뭐 병원비, 간병비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을 받아가는 사람도 온전히 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신다면 금액의 크기와 절대 상관이 없이 안심하시고 생활비로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생활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 금액을 알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법을 보시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법인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절대적으로 금액적인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생활비가 뭐 한 800만 원이 평균 생활비인데 옆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원 생활비를 쓰는 집이 많다더라 라고 한다면 괜히 사람 심리상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낮은 수준에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불안감이 괜히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 세금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이제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비교 기준점을 삼으실 필요는 없다. 절대로 국가에서는 금액 기준을 삼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식으로 목돈을 좀 지급하고 싶다, 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하나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용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현출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심적인 의도를 외부의 세무서나 혹은 국세청에다가 현출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고, 또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내용대로 매달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금액대로 이자나 원리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세무조사 도입의 종합적인 평가와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AI가 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 기조가 세무조사 건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발생한 탈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세제 개편안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법인 세율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분들께서는 법인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사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환원이 되었다라고 실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들어가지고 법인 세율 과세표준 구간마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행 적용이 되는 것은 법인세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과세표준이 3천억을 초과하게 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에서는 각 구간마다 1%씩 원래대로 돌리는 내용으로 법인 세율 환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박스가 워낙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배당 성향을 높이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로 하여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기존의 종합과세를 100% 했었는데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제 세제 개편을 좀 만들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정 내용에는 고배당 기업의 요건, 그래서 상장사 중에 이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장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 그리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배당률이 5%가 증가된 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최저 14%에서 최고 35%의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세세 공제에 대해서도 공제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개편안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월세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월세세 공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연간 8천만 원 미만인 세대주에 대해서만 연간 내가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 1,000만 원을 한도로, 월로
따지면은 약간 80만 원이 조금 넘는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내가 직장 문제나 다른 여타의 문제로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살고 각각 월세가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도 역시나 이 총급여가 8천만 원 기준에 미달을 하고 내가 월세가 지출이 되지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 대해서는 역시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좀 더 범위를 늘린다고 한다면 공제해주는 한도도 합산해가지고 부부가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정도는 되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다자녀인 경우에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혹은 이제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정산을 우리가 받을 때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아니라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까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잘 들어온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중과세 제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는 주택수가 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리고 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위 말한 강남 3구 그리고 영산구처럼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대상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운용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부활할 수가 있다.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난 전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실제로 아마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그 당시에 다주택자를 운영하셨던 분이시라면 과거 기억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때 내가 당시에 주택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사람은 내가 기본 세율에서 20%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내가 기본 세율에서 30%가 중과가 돼서 세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페널티는 내가 아무리 주택 보유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투표 공제를 완전히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주택자 중과는 현재 어쨌든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지난 2024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에서 제외하고 있는 일정한 주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도 제외를 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에서도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소형 신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 1월 10일부터 2017년 연말까지 준공된 주택을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취득하는 금액은 수도권이라면 6억 이하, 지방이라면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수나 다주택자 중과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미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아파트를 포함해서 취득 금액이 6억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역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피하고 있는 몇 가지 여러 가지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주택자의 중과 규정은 항상 이제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특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향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과 규정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배제를 하지 마시고 운영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실제로 바뀐 세제 개편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할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말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처분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그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단기간 내에 처분을 하는 경우, 많이 절세 전략으로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즉시 처분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해준 금액과 내가 처분하는 금액 차이가, 갭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내가 많이 하고 가족들 간에 빈번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 플랜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나 이 직계 좀비속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아서 처분하는 사람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취득 금액을 내가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언제 내가 증여를 해준 당초 과거 배우자에 대한 아주 낮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이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분들 입장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혼인을 하면서 주택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는 이제 남녀가 각각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주택수가 어떻습니까? 1세대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주택을 하나 처분했을 때는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혼인에 따른 2주택자라고 해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내가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든 처분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25년부터는 그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대폭 늘렸죠. 그래서 혼인일부터 10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든지 간에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변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와 세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임대 요건을 갖춘 이런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거주주택은 당연히 내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는 요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평생 딱 한 번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이라고 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주택이 만약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비과세 특례가 인정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국민이 알아두면 좋을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제 제시가 된 것뿐이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많은 분들께서 염원하시던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또 빠지게 돼요. 지난 정부에 이어가지고 2년 연속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반길 만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마지막 내가 생애 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결국에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부의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고민을 하시는 것이 이런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생전에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다툼 없이 슬기롭게 부의전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항상 세금 공부하시고 좀 더 정보를 항상 이 기초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반드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상속을 준비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